볼 수가 있죠. 소녀지만. 근데 다음 그림을 보시면 좀 느낌이 다르죠. 똑같이 그림을 그리는데 얘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아버지가 화가고 화가네 집 아예 그 여성인데 아빠 따라서 그림을 그리는데 재주가 있었는데 시집가는 바람에 그림을 못 그리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한참 재주가 있을 때 자기 얼굴을 남긴 건데 보시면 아까 요 귀족 아가씨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 들죠. 이렇게 소박하게 자기를 표현한 아주 좀 진솔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자기 이름을 계속 자기 이미지를 이렇게 그리는데요. 자화상 중에 제일 유명한 자화상 중에 하나가 이제 뒤러의 자화상이에요. 뒤러는 정말 뭐 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 어릴 때 그린 자기 자화상이에요. 이게 은필로 그린 건데 은필이 저희가 그냥 은필 하다가 은필이 뭐지 하고 찾아봤더니 정말 실버 펜슬이더라고요. 은을 이제 나무 같은 데다가 이렇게 끼워 박는 거예요. 박고 거친 종이에다가 이렇게 그리면 은이 이렇게 닳는 거죠. 닳아서 종이에 묻어나는 거예요. 그게 은필인데 그래서 그림 그리려면 굉장히 꾹꾹꾹꾹 눌러서 써야 된대요. 근데 그럴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자기 표현을 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꾹꾹 눌러서 소년이 자기 이미지를 그린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의지가 있는 손가락 표현을 막 했다라고 사람들이 막 평가해 놓은 그림입니다. 근데 이제 뒤로는 앞에 사람들하고 다른 점이 있는데 뭐냐면 자기의 인생의 중요한 변곡점마다 자기를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처음 화가가 입문할 때 그린 그림이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26살 됐을 때가 그린 그림입니다. 양귀비를 든 뭐 자화상이라고 하는데 요게 요 풀이 이름이 뭐였더라? 어쨌든 이 풀이 막 이게 무슨 뭐 사랑이나 이런 거 하는가 봐요. 별로 이쁘지도 않은 풀인데 그런데 어쨌든 이 풀을 가지고 이제 이거는 자기가 약혼자에게 보내는 걸 이제 염두에 두는 그림입니다. 옷 보면 굉장히 이렇게 차려입었다는 걸 느껴지죠. 그 다음 그림은 더 차려입으셨어요. 네. 그리고 저 뒤에 이제 이거 완전 귀족 내지는 뭐 기사 같은 복장을 하고 있고요. 자기 이미지를 자기가 만든 거예요. 실제 뒤로가 어떻게 원하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은 별로 화가스럽지 않은 작업자스럽지 않은 복장으로 자기를 입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로가 다른 화가들하고 결정적으로 달라지는 게 나오는데 다른 그림에서도 보이고요. 자화상에도 역시 드러나는 게 요겁니다. 자기 사인. 처음으로 자기 그림에 사인을 한 화가가 뒤러예요. 그래서 정말 옛날 그림에는 뭐 사인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걸 그렸는지 아닌지는 뭐 어떤 기록이나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보고 유추해내는 건데 뒤로는 이거 내가 그렸어라고 사인을 하기 시작해요. 정말로 그림을 자기 창조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뭘 만들었는데 뭐 아까 뭐 가래떡을 만들었다 하면 내가 가래떡을 뽑아갖고 누구한테 주는데 가래떡을 그냥 뽑아서 주는 거랑 이거는 내가 만든 거야 라고 일일이 내 도장을 찍어주는 거랑 되게 다르겠죠. 이걸 소위 말 나의 창조물이라고 봤기 때문에 계속 사인을 하는 거거든요. 뒤로는 다 계속 모든 그림에 자기 사인을 이렇게 집어넣고 사인을 디자인합니다. 알브레이트 뒤런데 그래서 A자 모양에다가 밑에다가 사이에다가 B자 넣은 이런 사인을 개발을 해가지고 자기 모든 그림에다가 적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 논란이 되는 그림인데요. 보시면 정면을 향하고 있죠. 이 앞에까지는 대부분 다 4분의 1 내지 4분의 3 측면 사진 이 그림인데 요건 정면 그림이고 좌우대칭이 딱딱 맞죠. 그리고 손 포지션이나 물론 옷은 굉장히 귀족스럽게 입었어요. 모피 입으셨죠. 모피를 입은 자화상이라고 부르는데 자기 사인 1100년 사인 넣고 알브레이트 뒤로 어쩌고저쩌고 자기 얘기 쓰고 손 모양이나 이런 거 쭉 보면 이 도상이 어디서 따왔냐라고 얘기할 때 예수의 도상에서 따왔어요. 예수의 도상에 자기 이미지를 덧입힌 그런 사진이어서 이거는 참명한 짓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뒤로가 예수를 본받겠다라고 하는 어떤 신앙의 표현이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굉장히 자긍심이 강했던 화가라는 걸 알 수 있죠. 뒤로는 책도 썼고 자기가 뭐 회화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책도 쓰고 이론을 그러니까 그 그림을 이론화하려고 하는 작업들 그것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화가인데 자기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그려냈죠. 점점 화가들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대단한 사람이고
내가 하는 작품들은 그냥 의뢰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나의 영혼, 나의 기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라는 걸 그림을 통해서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또 다른 형태의 자화상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화가고 이런 사물들, 자기를 둘러싼 사물들을 가지고 자기가 그려왔던 그림들을 가지고 자기 이미지를 소개하는 거죠. 나 이러이러한 거 갖고 있고 이러이러한 스타일로 그림을 그려왔던 나야. 그러니까 앞에 있던 게 어떤 하나의 순간을 통해서 하나의 장면을 통해서 표현하려고 했다면 이 그림은 다양한 사물들을 통해서 자기를 표현하려고 했던, 자기와 더불어 자기를 둘러싼 것들. 그러니까 이 앞에는 그게 없잖아요. 오로지 자기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여러 가지 사물을 통해서 자기를 표현하는 거죠. 네. 이렇게 사물과 나의 연계 뭐 이런 것도 보여줄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이제 그 화가들을 보면 도대체 이 그림을 어떻게 그릴까? 화가가 그림을 그린다는 게 뭘까? 이런 고민을 계속 해보다가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대부분은 이렇게 앞을 보죠. 거울을 보고 있는 자기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들여다보면 눈을 본다는 것 자체가 누구와 의사소통을 하겠다. 누구에게 나의 이미지를 전달하겠다라고 하는 강렬한 어떤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가가 앞을 쳐다보지 않는다는 건 뭔가를 회피하는 듯한 느낌을 주죠. 그래서 다빈치의 첫 번째 초상화도 그렇고 뭔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지 않은 초상화, 저 사람은 도대체 그럼 어디를 보고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걸까 좀 헷갈리게 됩니다. 이 사람을 보면 이게 이제 화가의 모습인데 이 사람은 여기 보면 자기가 그리고 있는 의뢰인의 초상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이 이 그림을 그릴 때 그리고 있었던 건 자기 초상화겠죠. 네. 그런데 눈이 막 흔들려요. 그렇죠? 막 흔들리고 나는 화가라고 하는 표징으로 이제 붓을 들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그림을 그리면서 뭔가 눈길을 피하는 이 흔들흔들한 사람, 같은 사람이 이런 그림도 그렸어요. 굉장히 눈이 또렷하죠. 그리고 펜을 들고 있는데 보시면 두 손을 그렸는데 화판을 잡고 있는 왼손은 흐릿해요. 이게 초점이 안 맞는 게 아니라 일부러 흐릿하게 그렸고 붓을 들고 있대요. 펜을 들고 있는 오른손은 굉장히 분명합니다. 자기가 같은 손을 그렸지만 실제로 자기 존재를 증명하는 손놀림이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주 작은 것을 가지고도 자기가 하는 작업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계속 쳐다보는 거죠. 네. 근데 샤르댕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물화로 유명하죠. 이 사람은 제가 이거 딱 보고 좀 약간 아줌마스러운 아저씨들이잖아요. 좀 그렇지 않으세요? 아줌마스러운 아저씨? 예. 후덕한 아저씨가 떠오르는데, 예. 거의 주부의 손길이 느껴지는 아저씨의 초상화 같았는데, 이 샤르댕은,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나는 직전까지 루브르궁에서 살았는데요. 루브르궁 한쪽 정말 구석방에서 살았다고 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정물화를 주로 그렸는데 자기 초상화하고 자기 부인 초상화를 남겼는데요. 그림을 보면 앞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은 굉장히 뭔가 작업 의뢰받아서 그림을 그린 사람인데 막 눈동자가 흔들리면서 자기가 뭐 하고 있는지를 찾고 있는 것 같다면 이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굉장히 분명해 보이죠. 내가 진짜 집중하고 있는 건 이거다라고 하는 표정도 보이고, 근데 샤르댕의 그림을 보면 앞에랑 다르게 사물을 보이기 전에 사물과 관객 사이에 놓인 게 보입니다. 사물과 관객 사이에 놓인 공기. 요거는 앞에 그림은 그냥 사람과 내가 그냥 있는데 샤르댕은 뭐까지 담아냈냐면 관객과 자기 사이에 놓여진 공기까지를 담아낸 그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물화도 이런 식으로 그리는데요. 그래서 손에 잡히지 않는 어떤 물질이지만 공기도 물질이지만 어떻게 그 촉각적으로 잘 느껴지지 않는 이런 것까지를 그림에 담아내고자 했던 게 그 샤르댕이죠. 그래서 샤르댕이 살았던 시기가 막 점점 이렇게 프랑스 대혁명을 향해 가는 시기거든요. 근데 아직 뭔가 분명하게 사건으로 터지진 않았어요. 대혁명이란 사건으로 뭔가 터지진 않는데 뭔가 조짐들이 막 있었겠죠. 이런 그 분위기 속에서 뭔가 잡히진 않는데 뭔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포착한 자기 이미지. 예. 그러면서 보면 되게 차분해 보이지만 후덕한 아저씨 같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되게 차갑습니다. 직시하고자 하는 느낌도 느껴지고요. 그리고
이 사물을 대해서 그거를 뭔가 직면하고자 하는 화가의 눈빛도 보여줍니다. 예. 그렇다면 티치아노의 이 그림은 티치아노가 이제 빛을 많이 그렸는데 이 빛과 색을 주목한 화가인데요. 실제로 자기 그림을 이렇게 어두운 톤으로 그리면서 브라운 톤으로 그리면서 이제 화려하게 표현되는 이런 이렇게 블러스 정도. 예, 그리고 근데 손이 굉장히 큼직하게 그렸었어요. 굉장히 인상적인 손이죠. 자기가 손으로 작업한 화가라는 게 이렇게 표현은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더 놀라운 건 뭐냐면 하고 하는 이 표정이죠. 이 표정. 예, 뭔가 당황스럽게 누군가가 나를 불러서 내가 그쪽을 쳐다보는 것 같은. 그래서 샤르댕이나 이 티치아노의 그림은 굉장히 관객과 마주하고 있다는 느낌을 들어요. 관객을 의식한 그림. 이 전의 그림까지는 자기를 드러나는데 더 집중이 돼 있다면 이 뒤에 사람은 좀 더 자기를 누군가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이미지? 나를 대면할 때 이런 이렇게 뿌연 공기, 내가 살았던 이 방 안의 공기까지 같이 담아서 나를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느낌. 그리고 티치아노 같은 경우에는 나를 호출한 당신을 향해서 내가 반응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느낌을 그림을 통해서 전달합니다. 그래서 화면에 등장하지 않는 관객의 목소리, 티치아노 씨, 네, 이러는 이런 식의 느낌을 보여주게 되죠. 그러면서 화가들은 관객하고 접속을 시도합니다. 그럼 그 자화상이라는 게 자족적인 그림이 아니라 우리에게 계속 끊임없이 들려주는 메시지라고 하는 걸 이제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을 보시면 요거로 넘어가면 이게 군푸의 자화상인데 이게 되게 논란이 돼요. 도대체 누가 군푸냐? 이 사람이 군푸겠죠? 근데 군푸는 우리한테 자기가 누군지 보여주지 않아요. 그리고 군푸를 보여주는 건 거울에 담긴 군푸의 이미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 군푸의 이미지를 그리고 군푸 자신이 걸러내서 화면에 담고 있죠. 그러면 근데 사실 이 거울에 비친 군푸의 이미지도 그림이죠. 그쵸? 우리 거울을 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울을 그린 그림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거울을 보고 그린 그림을 보고 있는 거죠. 말을 참아요. 거울을 보고 있는 그림을 이렇게 되는데 이 그림의 이 삼각형을 보면 누가 누구를 보고 있고 누가 진짜 군푸인가? 사실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 군푸야. 우리는 군푸의 얼굴은 모르지만 군푸의 뒷모습은 진짜로 보고 있어. 하지만 군푸의 뒷모습도 그림이죠. 군푸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림 안에서 보여주고 있는 건 뭐냐면 정말 군푸는 뭐지? 군푸라고 하는 사람, 이 화가는 도대체 어떤 게 진짜 화가야? 진짜와 가짜를 논할 수 없는 어떤 혼란데 도대체 나는 누구고 나는 어디에 있느냐 이런 말처럼 도대체 이 화가라고 하는 사람, 어떤 자아의 정체성을 대변할 수 있는 이미지라는 게 뭘까? 뒷모습인가? 근데 이 뒷모습이야말로 가짜죠. 왜냐하면 화가는 자기 뒷모습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쵸? 그런 걸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누군가의 이미지를 본다는 것, 그 사람의 이미지를 포착한다는 건 뭐냐면 아주 그냥 잠깐 스치는 부분일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해주죠. 저는 지난번에는 막 초상화 때문에 요거만 막 봤는데 재밌는 건 오늘 볼 때는 요거였어요. 고양이하고 개하고 보이세요? 자기 자화상에 고양이와 개가 날카롭게 으르렁거리고 있는 모습을 담았어요. 되게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누군가가 대면하는 장, 이거는 아마 화가와 관객이 대면하는 장을 아마 자기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관객과 화가 뭔가를 으르렁거리는 소리로 드러내고 감추고 하는 이런 모습들 속에서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아채봐라 라고 하는 어떤 힘겨루기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재밌는 게임이죠. 그래서 화가는 보여줄까 말까 하면서 계속 밀당을 합니다. 그림을 통해서. 이건 얀바나이크가 그린 그림인데요. 그림 속에서 요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그림을 봉헌하는 사람이에요. 그 작품 의뢰자죠. 그래서 자기가 무릎 꿇고 있고 성모 마리아와 이제 아기 예수에게 자신을 봉헌합니다 하는 의미로 이제 무릎을 꿇고 있고요. 이 사람도 성인이고 요 갑옷을 입은 사람도 성인입니다. 근데 얀바나이크가 재밌는 건 여기에다가 자화상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숨바꼭질하듯이 보시면 앞에 여태까지 봤던 그림들 속에는 화가들이 그냥 자기를 그냥 집어넣었잖아요. 이름도 적고. 얀바나이크는 요새 약간 이상한 작업을 합니다.
뭐냐면 이 게오르그라고 하는 이 성인의 갑옷에다가 여기 보시면 여기 소라껍질처럼 생긴 이 모자 있잖아요. 이 모자에 보면 성모 마리아하고 아기 예수가 비칩니다. 공간적으로 그런 것 같죠. 원래 굳이 이렇게 안 그려도 되는데 그 얀바나이크는 여기다가 자기가 트릭을 좀 써가지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 공간에 있다면, 그 공간에 이 사람의 모자가 진짜 있다면 여기에 성모와 아기 예수가 비칠 거다라고 얘기해서 성모와 아기 예수의 1, 2, 3, 4 이렇게 비치는 모습을 그렸어요. 보이세요? 예.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성모가 비쳤죠. 근데 거기에다가 또 뭘 집어넣냐면 자기를 집어넣습니다. 여기 보이세요? 이 사람 보이세요? 여기 위에가 빨간 두건을 쓴 자기고요. 몸이고 여기가 다리예요. 예. 그쵸? 여기에서 집어넣었어요. 자기 얼굴을. 제가 찾은 건 아니고 누가 찾은 걸 보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근데 이 그림에 보면 되게 이상한 것들이 겹쳐져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일단은 성모와 아기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시간대가 맞지 않는 성인들하고 봉헌자하고 한 공간에 있죠. 그쵸? 원래는 시간적으로 불가능한 구성이에요. 그림에서만 가능한 구성이죠. 거기에다가 성모의 이미지가 게오르그의 모자 안에 있고 이 그림을 다 그린 얀바나이크의 얼굴이 또 게오르그의 갑옷 안에 있습니다. 그럼 이 안에서는 시간뿐만 아니라 공간이 막 하면서 실제로 이 작업을 하는 사람이 내가 이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어떤 자기가 그 공간에 나도 있었다라고 하는 걸 어떤 이렇게 수수께끼처럼 집어넣은 거죠. 되게 재밌지 않나요? 근데 이때 얀바나이크 시대에 막 바로크 시대인데 뭐 수학, 과학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는데 얀바나이크가 그런 걸 되게 잘했어요. 과학이나 수학 같은 거. 그래서 천문학, 기하학 이런 걸 지녔고 그런 걸 많이 공부를 했고 유화의 발명자로서도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그림이 가능한 이유도 유화가 발명됐기 때문이에요. 기름에 타서 쓰는. 그래서 이렇게 막 세밀하게 막 그 미시적인 세계들을 막 표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다른 그림도 있어요. 요거 보시면 이거는 이제 이 사람이 봉헌자고 성모와 아기 예수가 있고 성모에게 관을 씌워줄 천사가 있죠. 관이 굉장히 화려하죠. 씌워주는데 근데 여기서 화가가 또 등장합니다. 화가는 언제나 이 모든 장면에 내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걸 계속 확인시켜주는데요. 여기 화면의 중심에 뭐가 보이시나요? 이게 주제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앞에 있는 주제인데 화면의 중심에 이 사람들이 있죠. 여기 뒤에까지 아주 세밀하게 잘 그려왔는데 여기 보면 빨간 뭐 두건을 쓴 지팡이를 짚고 있는 사람하고 저한테 강물 들여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바로 얀바나이크가 그려놓은 자기 이미지입니다. 얀바나이크 그러니까 성경에 어떤 구절이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새로운 예루살렘의 천사는 이 도시의 영광스러운 건물을 측량하는 지팡이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구절이 있대요. 그 구절을 인용한 거죠. 자기가 이스라엘 성을 새로 세우는 사람이고 앞에 있는 이 그림을 구축하는 사람, 정말 세계의 건설자, 새로운 세계의 건설자로서 화가들이 자기 이미지를 계속 그려나가고 있는 세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정말 이 논리의 중심이 되는 어떤 구도의 중심이 되는 딱 그 자리에 화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얀바나이크의 자화상이죠. 진짜 자화상. 예, 근데 이제 빨간 두건을 쓰고 늘 이러고 다녔나봐요. 되게 스타일 특이하신데 빨간 두건 쓰고 다니시는 이분이 액자까지 함께 제작을 했어요. 액자까지 함께 제작을 하고 여기 위에다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as I can 이라고 써놨대요. as I can. 내가 할 수 있듯이 라고 써놨는데 내가 할 수 있듯이 맨 밑에는 얀바나이크가 나를 만들었다 이렇게 써놨는데 요 as I can이 as I can인데 얀반 아이크잖아요. 그래서 그 소리를 하면 에이크가 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뭐 이런 뜻이 된대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위에하고 아래하고 또 막 말장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만들었고 이거에 대해서 니네가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있어? 화가는 세상을 만들어 놓고 화가 세상에 대한 수수께끼를 전달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독자들이 그 수수께끼를 푸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의 놀이 같기도 하고 세상에 그러니까 하느님이 이제 세상을 만들고 인간들이 그 세상을 통해서 하느님의 뭐 진리를 깨달아 가듯이 화가가 만들어 놓은 세상, 화가가 생각하는
하는 어떤 이미지, 그런 수수께끼들을 딱 내놓고 그거를 이제 독자가 풀어가게 만드는 거죠. 네, 되게 묘한 눈을 가지고 우리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요 그림에도 아그놀피라의 결혼이라고 하는 건 이건 너무 유명해서 대부분 아시죠? 근데 여기 보시면 시간적인 게 또 되게 특이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결혼 장면인데요. 이 사람이 부르주아 상인이었고, 그리고 이 사람이 부인인데 임신한 거 아니고 임신했으면 좋겠다는 표시죠. 예, 그런 식의 표시로 이제 배가 굴뚝하고, 그리고 이제 다정함의 상징인 강아지 집어넣고, 헌신의 상징이 벗어놓은 신발 벗고 달려갈 정도의 헌신서. 그 다음에 오렌지는 또 성모의 과일. 뭐 이렇게 막 다 상징하는 그림 다 있어요 여기. 예. 그리고 뭐 심지어 그 뒤에 무슨 용에서 아기가 나오는 그림이 있거든요. 확대를 해보면 여기 보면 용이 있고요. 거기에서 어떤 여자가 나오거든요. 여기 이분이 이런 전설을 가지고 있는 다산의 그 성인이래요. 네. 그러니까 출산의 성인? 예. 그러니까 이 결혼식에 보통 이렇게 그리고 위에다가 초 하나 딱 켜놓죠. 지시랑 믿음 이런 거. 이런 식의 이제 결혼과 관련된 알레고리를 가득 채운 그림인데요. 저 뒤에 지금 보고 계시는 거울이 유명합니다. 이 거울은 위에 뭐라고 써있냐면 얀바나이크 거기에 있었다라고 써있고, 여기는 다 예수의 그 십자가 14처라고 하는 십자가를 못 박히는 과정이고, 요게 이제 믿음의 상징인 묵주 같은 거고, 요 그림인데요. 이 뒤에 보면 그게 거울이라서 여기 이 사람은 이제 결혼식 하는 신랑과 신부죠. 그리고 저 뒤에 그림을 그린 저 빨간 뭔가가 보이는데 이게 화가죠. 그리고 화가 외에 한 사람이 더 있어요. 그쵸? 그게 보이는데 이 그림을 다시 보시면 굉장히 정적이죠. 영원할 것 같은 결혼. 이 영원할 것 같은 결혼에 실은 저 안에 들여다보면 그 거울 속에서 우글우글우글 뭔가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결혼도 이런 걸지도 모르겠어요. 영원할 것 같은데 알고 보면 그 뒤에서 막 온갖 일들이 벌어지는데, 지금 이 결혼은 영원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기원하긴 하지만 한편으로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이 소용돌이들, 막 뭔가 우글우글 벌어지는 사건들도 역시 그림에다 담아놨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얀바나이크 여기에 있었다라고 써놨거든요. 그런데 얀바나이크 여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 이 메시지는 뭐냐, 미래 사람들을 위해서 쓴 거죠. 이 그림조차도 미래 사람들을 보려고 쓴 건데, 그린 건데, 메시지는 미래를 향해서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그림은 결혼이라는 약혼이라고 하는 어떤 과거에 관한 이미지고, 그리고 이것을 현재 쓰고 있는 나는 쓰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 그래서 이 그림 하나를 가지고 미래와 현재와 그리고 과거의 여러 가지 이미지를 하나의 그림에다가 응축시켜 놓은 거죠. 네. 그리고 변하지 않는 세계일 것 같은 것과 그 뒤에서 변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막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얀바나이크가 계속 보여주는 건 뭐냐면, 뭔가 굉장히 정적이지만 계속 서로가 서로를 반사해내는 세계, 그쵸? 그리고 그거 안에 저쪽의 대상과 그리고 그것을 만든 사람과 이 어디가 어딘지 구분할 수 없는 이런 세계들. 그러니까 나는 어디까지가 그림이고 어디까지가 지금 이 성모의 세계고 어디까지가 화가의 세계인지, 이게 경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비추고 있는 이런 세계들. 이런 걸 보면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게 떠올라요. 거기 불교에 보면 이게 왜 구슬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중국집에서 내려오는 발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막 수정구가 막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 화엄경 같은 데에서 얘기를 하는데 막 그런 구슬이 있는데, 우리는 다 그런 하나하나의 구슬인데, 사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나라고 하는 구슬 안에는 이 세상이 다 비치겠죠. 그쵸? 이 세상이 다 비치는데 이 모든 세상이 반사해서 다 내 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나의 이미지는 어떻게 되느냐? 난 가만히 있느냐? 나도 또 계속 다른 사람에게 비치겠죠. 그래서 계속 서로가 서로를 비추는데, 근데 거기에 바람이 한번 싹 불면 구슬들이 막 흔들리겠죠. 그러면서 서로가 자기 위치를 막 변하는데, 그게 또 서로 막 비치면서 같이 변화하겠죠. 이런 세계가 불교에서 얘기하는 세계인데, 그래서 우리는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중국 사막에서 나비가 한번 날면 태평양에서 폭풍이 있다 이런다고 하는데, 실제로 세계는 서로가 서로를
부딪히면서 같이 변화하고 있는 세계고, 이런 그 세계 안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도 같이 변화하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 얀바나이크가 보여주는 이미지들은 이런 세계들을 구축하는 화가의 자신의 모습과 더불어 화가와 이 성인들의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의뢰자의 시간과 공간들을 하나도 중첩시켜 놓은, 같이 함께 변하는, 그 안에서 수수께끼를 풀어가는 그런 화가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